화려한 넌사인이 밤안개를 뚫고 비추는 이 도시의 이면에는 간 내린 피처럼 차갑고 절박한 어둠이 숨어 있습니다. 한 여자는 도망치고 한 여자는 추격하며 또 다른 한 여자는 진실을 쫓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엇갈리기 시작한 그날 밤, 모든 것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차가운 15월의 밤 공기가 폐부를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박소희는 명품 구두 굽이 부러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청담동 명품거리의 뒷골목은 화려한 조명과는 정반대로 음습하고 축축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값비싼 실크 드레스는 어딘가에 걸려 찢어졌고 공포로 얼룩진 얼굴은 완벽했던 화장과 뒤엉켜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하읍, 흐읍, 살려주세요.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 그녀는 뒤를 돌아볼 용기조차 없었다. 다박, 다박, 다박. 그녀의 절박하고 불규칙적인 발소리와는 달리 뒤따라오는 발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하고 일정했다. 그것은 사냥감이 완전히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포식자의 걸음걸이였다. 결국 부러진 힐이 발목에 무리를 주었고 소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싸늘한 시멘트 바닥이 맨살에 닿는 감촉보다 더 차가운 것이 그녀 위로 드리워졌다. 그림자. 소희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었을 때 여자가 서 있었다. 값싼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은 지옥불처럼 이글거렸다. 증오 경멸,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뒤엉킨 눈이었다. 누구세요? 돈 필요하세요. 가방 가져가세요. 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옆에 떨어진 명품백을 밀었다. 여자는 서하윤은 그 가방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과도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번뜩였다. 최강민, 그 쓰레기 옆에 붙어 있으니 좋았어. 하윤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이 긁히는 것처럼 거칠었다. 무슨 강민 씨는? 야넌 왜 하윤이 조소했다. 그놈이 내게도 말했나. 자기 과거를, 아니 내 과거를. 그놈이 어떻게 날 망가뜨렸는지. 너도 그 옆에서 같이 웃었잖아. 아니야, 난 몰라요. 제발. 하윤이 칼을 든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소희는 눈을 감고 비명을 질렀다. 그때였다. 긱!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제네시스 G섹심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다. 헤드라이트가 두 여자를 정면으로 비췄다. 경찰이다. 흉기 버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다. 트렌치코트 차림의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로 상황을 즉각 파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의 에이스 강지원 형사였다. 지원은 사실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이었다. 1시간 전 청담동의 최고급 VIP 클럽 일루전에서 재벌 3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긴급 콜이었다. 피해자는 태성그룹의 망나니 최강민. 한 번 더 경고한다. 칼 버리고 손들어. 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윤은 눈부신 불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도망칠 생각 대신 지원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방해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었다. 제정신이 아니군. 지원이 재킷 안쪽에서 재빨리 3단봉을 꺼내 들었다. 하윤은 소희를 버려두고 대신 지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상외로 빨랐고 칼을 휘두르는 솜씨는 거칠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지원은 몸을 낮춰 하윤의 손목을 노린 첫 번째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하윤의 팔꿈치 관절을 3단봉으로 가격했다. 악! 하윤이 비명을 질렀지만 칼을 놓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쪽 손으로 지원의 머리를 움켜쥐려 했다. 지원은 즉각적으로 유도 기술을 사용했다. 하윤의 팔을 잡아당기며 몸을 회전시켜 그대로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하윤은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고양이처럼 재빨리 몸을 굴려 일어났다. 그녀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진 않았지만 생존을 위한 싸움에 이골이 난 듯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이 여자
보통이 아닌데. 지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하윤은 지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지원을 향해 마지막으로 증오에 찬 시선을 던진 뒤 뒤돌아 골목의 높은 담장을 향해 달려갔다. 저기 못 써. 지원이 외쳤지만 하윤은 믿을 수 없는 민첩함으로 담벼락의 파이프를 밟고 훌쩍 넘어 사라졌다. 지원은 즉시 무정위를 들었다. 강지원이다. 청담동 LD 4번지 골목. 20대 여성 검은 후드 흉기 소지. 강력계 2팀 긴급 지원 요청. 피해자 1명 발생. 지원은 떨고 있는 박소희에게 다가갔다. 괜찮습니까? 다친 데는 그 여자가 강민 오빠도. 소희가 울부짖으며 말했다. 서하윤, 그 미친년이 강민 오빠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원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세오 하윤, 두 개의 사건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1시간 뒤 강남 세브란스 병원 VVIP 병동. 복도는 태성그룹 초회 회장 부부의 고함 소리로 시끄러웠다.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범인 하나 못 잡아 당장 경찰청장 데려와. 최 회장의 아내는 실신 직전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최강민이 누워 있었다. 머리 전체에 붕대를 감고 각종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코마 상태였다. 클럽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는 구타의 흔적이라기보다는 거의 파괴에 가까운 상태였다. 강지원은 그 소란에서 한 발 물러나 조용히 복도 창가에 서 있는 한 남자를 주시했다. 윤태호, 유진그룹의 후계자이자 최강민과는 오랜 친구 사이. 하지만 그는 최강민 같은 망나니와는 정반대의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국내 최대 자선재단의 이사장이자 온화하고 자비심 많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지원은 그에게 다가갔다. 윤태호 씨 되십니까? 서울청 강지원 형사입니다. 태호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슬픔과 깊은 피로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원을 보자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수고하십니다. 강민희에 대한 뭔가 알아낸 게 있습니까? 조사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강민 씨와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늘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클럽에 가기 전이었죠. 꽤 취해 보였어요. 무서운 말을 하던가요?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얼굴에 혐오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스쳤다. 그게 좀 불쾌한 이야기였습니다. 태호는 한숨을 쉬었다.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박소희라는 모델, 그리고 한 여자를 제대로 정리했다고 자랑하더군요. 지원의 눈빛이 강해졌다. 그 정리했다는 여자가 누굽니까? 서하윤 씨입니다. 다우가 힘겹게 이름을 내뱉었다. 강민희가 그 애의 과거를, 아주 사적인 비밀들을 자기 친구들에게 전부 떠벌렸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모자라 그의 면전에 대고 온갖 모욕을. 그리고는 박소희와 대놓고 바람을 피웠죠. 전 강민희에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였는지 알았으니까요. 서하윤 씨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자선재단에서 후원하던 아이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강민희에게 소개해준 것도 저였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 애를 괴물 소굴로 밀어넣은 겁니다. 그는 여동생처럼 대했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그 순수했던 아이가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자신의 친구라는 사실이 태호를 절망하게 했다. 지원은 태호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는 최 회장 부부와는 달랐다. 그는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윤타오 씨, 방금 전 저희가 서하윤 씨로 추정되는 용의자에 의해 박소희 씨가 공격당하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박소희 씨는 현재 안전합니다. 태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소희 씨까지 세상에 서하윤 씨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녀는 현재 2건의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합니다. 태호는 창밖에 어두운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가 알던 눈물 많고 상처받았던 그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그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새벽 3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사무실. 강지원은 텅 빈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늦은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서하윤의 신상 정보가 떠 있었다. 서하윤 만 24세, 모 김미자 생존, 부불명, 그리고 그 아래로 그녀의 유년 시절 기록이 펼쳐졌다. 아동, 학대 신고 이력, 12살 때부터 시작된 식당 아르바이트 기록, 보호시설 입소 및 퇴소 기록. 지원은 박소희의 진술과 윤태호의 증언을 종합했다. 최강민은 서하윤을 유혹했다. 하윤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리고 최강민은 그녀를 배신했다. 그는 하윤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에게 맞으며 자란 비참한 어린 시절을 술자리 안주 삼아 떠벌렸다. 그리고 새 애인인 박소희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녀를 모욕했다. 그래서 넌 둘 다 죽이기로 결심한 거군. 지원은 차가운 국물을 넘겼다. 동정심이 들었지만 그것이 잔혹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최강민은 의식불명이고 박소희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리고 지원은 하윤과의 짧은 격투를 떠올렸다. 그 움직임,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 그녀는 하윤의 파일과 윤태호의 프로필을 나란히 띄웠다. 유진그룹의 후계자, 자선사업가, 그리고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여자의 후원자. 윤태호, 당신은 이 사건에서 단순한 목격자가 아닐지도 모르겠군. 지원은 모니터 속 서하윤의 증명사진을 노려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겁에 질린 듯한 10대 소녀였지만 오늘 밤 지원이 본 것은 전혀 다른 존재였다. 지원은 키보드를 두드려 서하윤에 대한 긴급 수배 명령을 내렸다. 청담동을 피로 물들인 복수극의 막이 올랐고 강지원은 그 무대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지방경찰청 강력 2팀. 사무실은 밤새 쌓인 서류와 식어버린 커피 냄새로 탁했다. 강지원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서하윤이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한 인간이 어떻게 조각나고 비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가운 기록들이 가득했다. 서하윤 만 24세, 가족관계 모, 김미자 만 58세, 현주거지 구로구 가리봉동. 특이사항 2011년, 2017년 아동학대 모친에 의한 폭행 4회 신고 기록. 2012년 당시 12세 가출 및 식당 노동적발 쉼터 입소. 2015년 당시 15세 모친의 친권 포기, 각서 보육원 입소. 지원은 마른 세수를 했다. 12살, 누군가의 보살핌을 한창 받아야 할 나이에 그녀는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내몰렸다. 기록은 건조했지만 그 행간에는 끔찍한 눈물과 고통이 배어 있었다. 팀장님, 용의자 모친 주소지 관할팀과 공조 요청했습니다. 후배 형사가 보고했다. 됐어. 내가 직접 가본다. 지원은 재킷을 집어들었다. 김 형사 운전해. 그녀는 서하윤의 어머니 김미자를 직접 만나야 했다. 괴물을 만든 것은 결국 사람이었고 지원은 그 사람을 보고 싶었다. 구로구 가리봉동. 서울의 화려함이 철저히 배제된 낡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미로처럼 얽힌 곳. 지독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김미자의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볕이 들지 않는 반지하였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신경질적인 욕설이 먼저 튀어나왔다. 어떤 새끼야, 아침부터. 문이 열리고 술에 절어 푸석푸석한 얼굴의 여자가 나타났다. 김미자였다. 그녀는 프로필 사진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눈은 공허했다. 경찰입니다. 서하윤 씨 행방 관련해서. 지원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세어하윤이라는 이름에 김미자의 얼굴이 경멸감으로 일그러졌다. 하윤 그년이 또 무슨 짓을 했길래 경찰 나으리들이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나. 그녀는
문에 기댄 채 비웃었다. 따님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따님 김미자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다. 그녀는 내 딸이 아니라 왼수야. 내 인생을 망친 년이라고. 12살 때부터 돈 훔쳐서 집 나가던 년이야. 김 형사가 옆에서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기록 보니까 김미자 씨가 폭행해서 신고된 것만 4번이던데요. 그럼 어쩔 건데 김미자가 악을 썼다. 애비는 도망갔지. 세상은 나 혼자지. 술이라도 안 마시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 조그만 년이 내 앞에서 울고불고. 그 눈깔이 꼭 지 애비랑 똑같아서 그래서 몇 대 때린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지원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손을 들었다. 이 여자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였고 지금은 그저 텅 빈 껍데기였다. 딸에 대한 죄책감은커녕 자신의 불행을 모두 딸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서하윤 씨, 최근에 연락 온 적 없습니까? 없어 내 인생에서 그년 좀 치워달라고. 차라리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지원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방금 하신 말씀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김 형사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세상에 저런 게 엄마라니. 서하윤인지 뭔지 살인 미수범이 아니라 불쌍한 애였네요. 동정은 나중에 해. 지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떤 이유로도 칼을 드는 건 용납될 수 없어. 하지만 우린 이제 범행 동기의 절반은 확인한 셈이군. 절반.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지원은 서하윤의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12살 때부터 이어진 아르바이트 내역. 하지만 16살 보육원에 입소한 이후부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일정 금액이 매달 서하윤의 개인 후원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다. 보육원 기본 지원금 외의 금액인데 액수가 꽤 커. 지원은 입금자 명을 추적했다. 그리고 몇 번의 클릭 끝에 그녀는 숨을 멈췄다. 입금처 제유진 희망재단. 재단 이사장 윤태어. 지원의 머릿속에서 어젯밤 병원 복도에서 만난 슬픔에 잠겨있던 윤태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제 자손. 재단에서 후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지원은 즉시 윤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참고인이 아니라 이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였다. 이번에 만난 장소는 유진그룹 본사 33층 이사장실이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어제 김미자를 만났던 반지하 방과는 극과 극의 공간이었다. 윤태호는 수척한 얼굴로 지원을 맞았다. 값비싼 슈트 차림이었지만 어젯밤보다 더 지쳐 보였다. 강 형사님, 강민희는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최강민 씨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지원은 가죽 수첩을 꺼내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하윤 씨에 대해 물으러 왔습니다. 단순한 재단 후원자와 수혜자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태호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 몸을 기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맞습니다. 그는 인정했다. 하윤이는 제게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태호의 이야기는 16살의 하윤을 청소년 쉼터에서 처음 만났던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봉사활동을 갔었죠. 다들 재벌 3세가 나타났다고 신기해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했는데 그 아이만 달랐어요. 회상. 타연은 구석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던 소녀에게 다가갔다. 안녕, 난 윤태호라고 해. 소녀 하윤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여기 있는 애들한테 과자나 나눠주고 불쌍한 표정 지으러 온 거면 그냥 가요.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책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닌데. 태호가 웃으며 옆에 앉았다. 사실 나도 도망쳐 나온 건데 저기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거 딱 질색이거든. 그제야 하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은, 태호는 그 눈을 잊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살고 싶어하는 절박한 눈이었다. 회상 끝. 그날 이후로 그냥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오빠처럼 아니, 그냥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는 하윤의 대학 등록금을 대주었고 작은 원룸을 얻어주었다. 하윤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태호를 오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태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켰다는 보람을 느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지원이 물었다. 태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저였습니다. 제가 하윤이를 제 친구들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그 애가 너무 밝아졌고 이제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오만이었죠. 그리고 그 모임에 최강민이 있었다. 강민이는 처음부터 하윤이에게 다른 의도로 접근했습니다. 저는 경고했어요. 하지만 하윤이는 사랑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관심을 받아봤으니까요. 지원은 수첩에 펜을 놀렸다. 사회적 관계 결핍, 애정 갈구, 낮은 자존감.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잠겼다. 강민이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박소희를 포함한 재벌 자제들이 다 모였죠. 하윤이는 강민이의 여자친구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태호는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최강민은 술에 취해 하윤을 옆에 세워두고 떠들었다. 내 여자친구 어때 끝내주지? 강민이 하윤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근데 얘 어디서 데려왔는지 알아? 12살 때부터 식당에서 접시 닦던 애야. 걔네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고. 사람들이 웃었다. 박소희는 가장 크게 웃었다. 야 서하윤, 네가 나 같은 남자를 만난 건 네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알지? 태호 형이 너한테 돈 몇 푼 쥐어주니까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았어. 하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태호가 달려가 강민의 멱살을 잡았을 때 하윤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날 이후로 하윤이는 변했습니다. 태호가 괴로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절 만나주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도 똑같아. 당신의 그 위선적인 친절함이 날 속였어.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최강민 같은 쓰레기를 만난 거야. 당신들의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지원은 수첩을 닫았다.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다. 서하윤의 증오는 단순히 최강민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과거를 조롱거리로 만든 최강민과 그 과거를 친절함으로 포장해 자신을 잠시나마 속게 만들었던 윤태호, 그리고 그들이 속한 세상 전체에 대한 분노였다. 윤타오 씨,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강민 씨는 서하윤 씨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박소희 씨는 두 번째였죠. 하지만 제 생각엔 서하윤 씨의 진짜 분노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당신은 그녀의 오빠이자 후원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그녀가 파괴하려는 세상 그 자체입니다. 지원은 사무실을 나오며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태호의 불안한 시선을 느꼈다. 김 형사, 지원이 채 오르며 무정의를 들었다. 지금부터 유진그룹 윤태호 이사장 24시간 밀착 감시 붙여. 강력계 인원 부족하면 기동대라도 동원해. 서하윤의 다음 타깃은 아마도 윤태호 본인이 될 거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그랬듯 누군가의 절망을 자양분 삼아 더욱 화려하게 빛났다. 강지원의 경고가 윤태호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동안 도시의 가장 어두운 두 곳에서 각기 다른 복수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첫 번째 칼날은 돈과 권력으로 무장했다. 태성그룹 본사 50층 초회 회장의 개인 집무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최 회장은 값비싼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에 몸을 묻은 채 창밖에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이미 신경안정제에 취해 잠들었다. 그래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200평이 넘는 공간을 울렸다. 집무실 한가운데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태성그룹 법무팀 소속이자 최 회장의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김 실장이 서 있었다.
서하윤이라는 계집의 어미는 쓸모가 없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조금의 감정 동요도 없이 보고했다. 가리봉동 반지하에 거주 중이며 알코올 중독 말기입니다. 딸을 협박할 만한 가치도 그럴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딸이 죽기를 바라고 있더군요. 최 회장은 조용히 시가를 물었다. 딸이 죽기를 바란다.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천박한 것들. 경찰 쪽은 강력계 강지원 형사라는 자가 밀착해서 수사 중입니다. 꽤 능력 있고 끈질긴 타입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접 움직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늙은 맹수처럼 차갑고 무감각했다. 방해 내 아들이 지금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어. 법경찰 그딴 게 무슨 소용이지. 그깟 좀도둑 하나 못 잡아서 빌빌 대는 놈들에게 뭘 기대하나. 회장님, 하지만 김 실장. 초의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자네가 내 돈을 받는 이유가 뭔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놀라고 내가 자네를 둔 게 아닐 텐데. 김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서하윤, 그 계집은 반드시 찾아내. 산채로든 죽어서든. 내 아들이 당한 것의 10배, 아니 100배로 갚아줄 거야. 최 회장은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내뿜었다. 그리고 그 박소희라는 모델 계집, 최 회장의 눈에 경멸감이 스쳤다. 그는 이미 강민의 비서로부터 모든 보고를 받았다. 강민이 서하윤을 버리고 박소희와 놀아났으며 그 과정에서 서하윤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사실까지도. 어찌 보면 이 모든 일의 발단은 그 철딱선이 없는 계집 때문이야. 강민이가 그런 잡년에게 홀리지만 않았어도 서하윤이란 년이 감히 내 아들에게 덤벼들 일도 없었겠지. 회장님의 뜻은 조용히 처리해. 최 회장이 무심하게 말했다. 서하윤이란 년이 그 계집을 노리고 있다지 좋아. 아주 좋은 그림이야. 서하윤이 그 계집을 죽이고 우린 서하윤을 죽인다. 경찰은 미쳐 날뛰던 살인 미수범이 공범 혹은 원인 제공자를 제거하고 자살했거나 혹은 도주 중 사고사한 걸로 알게 되겠지. 하지만 박소희는 현재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문제인가? 최 회장이 조소했다. 경찰이 24시간 붙어 있을까? 그 계집이 평생 경찰서에서 살 건가? 아니면 자네가 고용한 전문가들이 일개 형사 하나 따돌리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가? 김 실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정리팀을 가동하겠습니다. 박소희를 먼저 처리하고 그 혐의를 자연스럽게 서하윤에게 넘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초의 회장이 그를 제지했다. 두 마리 다 잡아. 순서는 상관없어. 아니, 이왕이면 박소희를 미끼로써 서하윤을 끌어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아들을 저 지경으로 만든 년이야. 산산조각 내서 한강에 뿌려. 그 어미라는 여자에게는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럼 그녀는 딸 시체값으로 받은 돈으로 술이나 퍼마시다가 조용히 죽어가겠지. 그게 저 아래 것들의 생리야. 복수심에 불타는 재벌의 분노는 그렇게 서하윤과 박소희 두 여자를 동시에 겨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 칼날은 스스로의 상처와 증오로 단련되고 있었다. 서울의 한 낡은 여관방.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은 며칠째 먹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서하윤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훔친 중고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다. 화면에는 유진 희망재단의 홈페이지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윤태호의 사진이 있었다. 아이들의 희망,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이사장 윤태호, 희망, 미래. 하윤이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그녀는 최강민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리치던 순간을 떠올렸다. 피가 튀었을 때
그녀는 공포가 아니라 희열을 느꼈다.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했다. 박소희를 쫓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웃던 그 얼굴을 칼로 그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형사 여자 때문에 실패했다. 이제 하윤의 분노는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윤타요. 그녀는 노트북 화면 속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는 왜 자신에게 잘해줬을까? 그 모든 친절은 무엇이었을까? 하윤은 과거를 회상했다. 16살의 하윤에게 윤태호는 신이었다. 그는 자신을 끔찍한 어머니로부터,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다. 그는 따뜻한 말과 비싼 옷과 깨끗한 집을 주었다. 그래서 하윤은 믿었다. 이 세상에도 선샤인이 존재한다고. 자신도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 당신이 날 속였어. 하윤이 노트북 화면을 향해 속삭였다. 당신이 날 그 모임에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내게 헛된 희망을 주지 않았더라면 난 최강민 같은 쓰레기에게 속지 않았을 거야. 그녀의 논리는 이미 뒤틀려 있었다. 그녀는 최강민의 배신보다 그 배신을 가능하게 만든 윤태호의 친절을 더 증오하기 시작했다. 최강민은 원래 그런 쓰레기였지만 윤태호는 선한 얼굴을 한 위선자였다. 당신의 그 위선적인 친절함이 날 속였어. 그가 자신을 여동생처럼 대한다고 했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의 불쌍한 과거를 알면서도, 그 지옥을 알면서도 자신을 그런 괴물들, 최강민 무리의 놀이터로 데려갔다. 그에게 자신은 그저 불쌍한 후원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 역시 속으로는 자신을 비웃고 있었을지 모른다. 증오가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복수심이 다시 타올랐다. 최강민은 이미 끝났다. 박소희는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윤태호는 아니다. 그는 여전히 선한 자선 사업가 행세를 하며 세상의 존경을 받고 있다.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야 해. 하윤은 이를 갈았다.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가 전부 부숴버릴 거야. 그녀는 단순한 폭력이 아닌 더 교묘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윤태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방법, 그의 명예, 그의 재산, 그리고 그의 선한 이미지를 산산조각 낼 방법. 하윤은 노트북으로 윤태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일정, 그의 동선, 그가 자주 가는 곳,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녀는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태성그룹에서도 자신을 노릴 것이라는 것을 짐작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어차피 돌아갈 곳이 없었다. 그녀가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윤태호는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하윤의 눈이 검색 결과 중 한 줄에 고정되었다. 유진 희망재단 오는 20일 소아암 환우 돕기 자선 바자회 개최. 이사장 윤태호 참석 예정. 날짜는 불과 닷새 후였다. 장소는 유진그룹 본사 아트홀. 수많은 언론과 유명인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다. 하윤의 입게 뒤틀린 미소가 걸렸다. 저기서 보자, 태호 오빠.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무대를 그곳으로 정했다. 윤태호의 위선을 만천에 공개하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완벽한 무대였다. 하윤은 천천히 가방에서 클럽에서 훔친 최강민의 휴대폰을 꺼냈다. 거기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상 이상의 추악한 비밀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일부는 윤태호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당신이 날 괴물 소굴로 밀어넣었지. 이제 내가 그 소굴을 전부 불태워줄게. 하윤은 태성그룹과 경찰의 추적을 피할 은신처를 찾기 위해, 그리고 닷새 후에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치밀한 계획이 되어가고 있었다. 북악 스카이웨이. 서울의 야경을 가장 아름답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고립된 길이기도 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 길을 오가는 차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윤태호는 제네시스 주 유심의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강지원 형사의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은 그녀가 파괴하려는 세상 그 자체입니다. 그는 오늘 아침 북악산 자락에 있는 작은 사찰을 찾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고 싶었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하윤아, 내가 정말... 그는 차라리 하윤이가 자신을 찾아와 욕을 하고 원망을 쏟아내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을 택했다. 그가 한때 여동생처럼 아꼈던 아이는 이제 그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한편 스카이웨이 입구에서 약 2km 떨어진 지점 검은색 지시심 안에서 강주원은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팀장님, 대상 윤태호, 이 사찰에서 나왔습니다. 5분 후 통제 지점 통과 예상됩니다. 김 형사, 절대 들키지 마. 하지만 시야에서 놓쳐서도 안 돼. 지원이 무정의에 낮게 말했다. 그녀는 어제 윤태호에게 24시간 밀착 감시를 붙인 후 그의 사찰 방문 일정을 보고받았다. 너무나 완벽한 미끼였다. 고립된 상길 예측 가능한 동선. 직접 가시겠다고요? 김 형사가 반문했었다. 위험합니다. 차라리 저희가... 윤태호가 위험한 거야. 지원이 잘라 말했다. 서하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내 직감이 안 좋다고 말하고 있어. 지원은 자신의 G60을 몰고 태호의 차보다 2분 정도 뒤처져서 따라붙었다. 그녀의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태호가 급격한 S자 코너에 진입했을 때였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공사 중 표지판과 함께 길 한복판을 막아선 거대한 덤프트럭이었다. 뭐야, 이런 시간에 공사를... 태호가 의아해하며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트럭 주변에는 인부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트럭은 분명 내리막길에 서 있었는데 바퀴를 고인 고인목이 어설펐다. 바로 그때였다. 태호가 차를 멈추기 직전 덤프트럭이 덜컹 하더니 굉음과 함께 그를 향해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했다. 젠장. 태호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좁은 2차선 도로. 오른쪽은 바로 가파른 절벽이었다. 쾅! 덤프트럭의 거대한 범퍼가 G92의 뒷부분을 강타했다. 차체는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180도 회전했고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이 가드레일을 뚫고 나갔다. 으악!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 금속이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태호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안전벨트에 의해 격렬하게 당겨졌다. G90은 절벽 아래로 완전히 추락하지 않았다. 차의 앞부분 절반이 절벽 너머로 튀어나간 채 뒷바퀴 2개와 차체 하부의 일부가 기적처럼 절벽턱에 걸렸다. 태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에어백이 터져 실내는 연기로 자욱했고 차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는 앞 유리를 통해 수십 미터 아래에 까마득한 어둠을 보았다. 살려. 그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차체가 뒤틀려 꿈쩍도 하지 않았다. 더 최악인 것은 충격으로 찌그러진 대시보드가 그의 오른쪽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젠장 움직여. 그가 몸부림칠수록 차는 더 심하게 삐걱거리며 아래로 미끄러졌다. 팀장님, 대상 차량 트럭과 충돌 가드레일 돌파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김 형사의 다급한 무전이 지원의 귀를 때렸다. 젠장, 올 것이 왔군. 지원은 G10의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다. 2분의 거리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S자 코너를 돌자마자 처참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도로를 가로막은 덤프트럭. 그리고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기구시. 김 형사. 119 기두동대 전부 불러난 진입한다. 지원은 차를 덤프트럭 뒤에 급히 세우고 트렁크로 달려갔다. 그녀가 꺼낸 것은 비상용 삼각대가 아니라 굵은 견인용 와이어 로프였다. 제기랄 버텨줘야 할 텐데 그녀는 자신의 G20은 앞 범퍼 견인 고리의 와이어 한쪽을 걸고 G90을 향해 달려갔다. 윤태호 씨, 정신 차려요. 차가 또 한 번 끼기익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다. 지원 씨. 차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아있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지원은 지구심의 뒷바퀴 축에 와이어의 다른 쪽 고리를 걸기 위해 차 밑으로 몸을 절반쯤 밀어 넣었다. 차가운 흙과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가 와이어를 거는 순간 차가 다시 한번 크게 출렁였다. 젠장. 지원은 재빨리 자신의 차로 돌아와 지를 천천히 후진시켰다. 와이어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지구90의 무게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임시 방편이었다. 지입의 힘만으로는 헬기 90의 전체 무게를 버틸 수 없었다. 버텨. 지원은 차에서 내려 다시 기유90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3단봉으로 조수석 뒷좌석 유리를 박살냈다. 윤타오 씨, 이쪽으로 나와야 해요. 당장 다리가 끼었어요. 안 움직여요. 태호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망갈, 시간이 없었다. 와이어가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지원은 망설이지 않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차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어디? 오른쪽 대시보드. 지원은 재킷에서 경찰용 다목적 멀티툴을 꺼내 지렛대로 삼았다. 내가 셋을 세면 다리를 잡아당겨요. 하나, 둘, 셋. 아으악. 지원이 온 힘을 다해 틈을 벌리는 동시에 태어가 고통을 참으며 다리를 비틀어 뽑아냈다. 들어서. 그 순간 우두둑 하는 금속 파열음이 들렸다. 와이어가 버티지 못하고 제시의 범퍼 일부가 뜯겨 나가기 시작했다. 차가 급격하게 기울었다. 지금이야 나와. 지원이 태호의 멱살을 잡고 뒷좌석으로 끌어당겼다. 태호는 부상당한 다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빨리. 지원은 거의 반쯤 정신을 잃은 태호를 어깨에 매다시피 하여 깨진 유리창 밖으로 밀어냈다. 태호가 도로 위로 굴러 떨어졌다. 지원이 빠져나오려는 순간 GQ90이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팀장님, 멀리서 김 형사의 비명이 들렸다. 지원은 떨어지는 차체에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몸이 도로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걸쳤다. 그녀의 한쪽 팔은 긁혀 피가 흘렀고 트렌치코트는 찢어졌다. 쾅! 몇 초 후 절벽 아래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 G90이 바닥에 부딪히며 폭발한 것이다. 지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었다. 괜찮아요. 태호가 부상당한 다리를 끌며 그녀에게 기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과 이 여자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과 몇 초 전까지 그 지옥 속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다. 지원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의 뺨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스쳐 긴 상처가 났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 직업입니다.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다리는 움직일만 합니까? 네, 아마도 부러진 것 같진 않아요. 타오가 멍하니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피보다 지원의 뺨에 흐르는 피에 더 시선이 갔다. 그때 김 형사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상처가. 난 괜찮아.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덤프트럭 확인해. 서하윤은 근처에 있을 거야. 멀리 못 갔어. 그녀는 전문가처럼 침착하게 현장을 지휘했다. 태호는 구급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것에 실렸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지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 여자, 방금 자신을 구하고 자신보다 더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고 있었다. 강지원 형사님, 태호가 불렀다. 지원이 그를 돌아보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목숨을 빚졌어요. 지원은 찢어진 트렌치코트 자락을 털어내며 다가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태호의 이마에 난 상처를 꾹 눌렀다. 빚 같은 거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조금은 누그러져 있었다. 대신 다음부터 내가 가지 말라는 데는 좀 가지 마시죠. 당신 같은 재벌 3세 구하다가 순직하면 우리 팀원들 사기 떨어지니까.
태호는 그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웃음은 곧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바뀌었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지원은 구급차 문이 S다티기 직전 태호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뺨에 흐르던 피가 묘하게도 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김 형사, 덤프트럭 브레이크 고의로 파손된 거 확인했지? 주변 CCTV 싹 다 뒤져. 서하윤 이 근처 지리에 아주 밝아. 지원은 불타오르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북악 스카이웨이에 처참한 사고가. 뉴스에 한 귀퉁이를 장식한 다음 날 서울지방경찰청 강력 2팀 사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강지원은 밤새 확보한 CCTV 분석과 서하윤의 예상 도주 경로를 파악하느라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식어 빠진 인스턴트 커피 잔만 뒹굴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입구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 아, 신분증 없이는 못 들어가십니다. 여기는. 강지원 형사님, 강 형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 박소희예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여자가 보안을 뚫고 사무실 안으로 거의 굴러 들어오다시피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했던 모델 박소희는 이제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몰골이었다. 강지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죠? 저 죽을지도 몰라요. 소희가 지원의 팔을 붙잡고 절박하게 매달렸다. 그 미친년 서하윤이, 아니 그 여자 말고도. 진정하고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시죠. 지원은 소희를 텅 빈 취조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소희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어 던졌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다. 어젯밤에 이게 왔어요. 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안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최강민 옆에서 웃던 대가가 뭔지 곧 알게 될 거다. 서하윤이 널 먼저 찾을까? 우리가 먼저 찾을까? 지원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우리라고요. 태성그룹 최 회장 사람들이에요. 소희가 울부짖었다. 어젯밤 사고 뉴스. 그거 서하윤 짓 아니죠? 그렇죠. 윤태호 씨까지 죽이려 한 거. 그년이잖아요, 근데 태성그룹은 내가 그년을 자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희는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했지만 지원은 핵심을 파악했다. 서하윤, 그리고 태성그룹의 정리팀. 박소희는 지금 양쪽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였다. 강민 오빠가 서하윤한테 했던 짓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맞아요. 저도 웃었어요. 소희가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근데 강민 오빠가 서하윤의 과거를 떠벌렸을 때 최 회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냥 조용히 웃고만 계셨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내 탓으로 초회 회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지원이 되물었다. 네, 그리고 강민 오빠가 태성그룹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저 몇 번 봤어요. 장부 같은 거. 최 회장이 시킨 거라고. 지원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박소희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나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치부를 알고 있는 증인이었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아들의 복수와 동시에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박소희를 제거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다. 강 형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나가면 정말 죽어요. 지원은 무정의를 들었다. 김 형사, 지금 즉시 안전가옥 최고 보안 등급으로 준비해. 대상자 1명 즉시 이동한다. 2팀 전원 비상. 이건 이제 단순 살인미수 사건이 아니야. 태성그룹이 엮였어. 박소희는 이제 살인 미수범 서하윤과 거대 재벌 태성그룹 양쪽의 표적이 된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었다. 같은 시각 윤태호는 병원 VVIP실에서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억지로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깁스를 했고
갈비뼈에는 실금이 가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김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께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 그리고 김 비서. 태호가 최고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으며 말했다. 유진, CNS 데이터 분석팀, 어제 내가 말한 거 어떻게 됐어? 북악 스카이웨이 인근 CCTV는 물론이고 사고 덤프트럭의 이동 경로, 도난 시점 차주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현재 서하윤 용의자가 사고 최소 3일 전부터 현장을 답사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잘했어. 태호가 목발을 짚고 일어섰다. 그 자료 전부 복사해서, 아니, 내가 직접 들고 갈 거야.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태호가 씩 웃었다. 내 은인한테 빚 갚으러. 강주원이 박소희를 안전가옥으로 이송시키기 전 서류 작업을 위해 잠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다. 사무실 입구가 또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아니, 정말 안 된다니까요. 여긴 관계자 외... 좀 비켜보세요. 나 여기 팀장님 은인이라고. 익숙하지만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 지원이 고개를 들자 목발을 짚은 윤태호가 최고급 원두커피와 명품 베이커리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절뚝거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다친 다리보다 들고 있는 짐이 더 무거워 보였다. 윤태호 씨. 지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여긴 어떻게 병원에 있어야 할 분이. 강 형사님. 태호가 세상을 다 구한 듯 환하게 웃었다. 이거 어제 다들 고생하신 것 같아서. 강력반 커피는 맛없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는 자연스럽게 지원의 책상 옆 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면서 아얏 하고 엄살을 부리듯 작게 신음했다. 지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지금 문병 오신 겁니까? 문병이란요. 업무 협조차 왔습니다. 태호가 서류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뭡니까? 어제 그 덤프트럭, 그리고 서하윤. 경찰보다 조금 더 깊게 파봤습니다. 태호가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유진 CNS 분석팀이 밤새 복원한 자료입니다. 서하윤이 대포폰을 쓴 내역 현금을 인출한 ATM 위치, 심지어 사고 트럭을 훔칠 때 이용한 배달 오토바이까지 찾아냈어요. 아마 30분 뒤면 경찰 정보망에도 뜨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원의 눈이 커졌다. 재벌의 정보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협조가 아니라 거의 수사 지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왜 이런 짓을 하죠? 지원이 경계심을 풀지 않고 물었다. 이건 민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첫째, 타오가 커피를 한 잔 따라 지원에게 내밀었다. 말했잖아요. 하윤이는 내가 알던 아이였고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원의 뺨에 남은 옅은 상처를 바라보았다. 둘째,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나 때문에 또 다치는 꼴은 2번 다시 못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이내 곧 특유의 능청스러운 미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강 형사님. 타오가 몸을 앞으로 살짝 숙였다. 그냥 날 이용해요. 이 잘생긴 얼굴, 이 똑똑한 머리, 그리고 이 아주 많은 돈. 지원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저런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지금 장난합니까? 아니요. 타오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 지금 아주 진지하다고요. 어차피 난 이제 서하윤의 다음 타깃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형사님이 날 보호해야겠네. 맞죠?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럼 내가 형사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되겠네요. 태호가 신난 듯이 말했다. 이동할 때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어때요? 완벽한 공조수사 아닙니까? 난 내 목숨을 지키고 형사님은 내 돈과 정보를 이용하고. 지원은 이 황당한 재벌 3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그의 논리는 이상하게도 빈틈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USB는 분명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터였다.
이부와요, 윤태호 씨. 지원이 한숨을 쉬었다. 수사 현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제이오 추장스럽다니. 다하여가 상처받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이 그의 애교 혹은 떼쓰기 방식이었다. 나 다리만 좀 불편하지 머리는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나 구하다가 다친 은인한테 거추장스럽다니. 강 형사님 좀 서운하네. 그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영락없는 부잣집 도련님의 땡깡이었다. 사무실의 다른 형사들이 힐끔거리며 웃음을 참고 있었다. 강철 같던 강지원 팀장이 쩔쩔매는 모습은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지원은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좋습니다. 정보 제공은 받죠. 하지만 지원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진 마시죠. 당신은 보호 대상이지 파트너가 아닙니다. 와, 태호가 감탄했다. 방금 좀 멋있었어요, 형사님. 그럼 파트너는 아니더라도 밥은 같이 먹어줄 수 있죠. 나 환자인데. 밥 사준다고 해놓고 지금 박소희 증인 이송해야 합니다. 바빠요. 오, 박소희. 타요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더더욱 내가 필요하겠네요. 태성그룹 최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지원의 동작이 멈췄다. 그걸 어떻게 알았죠? 방금 말했잖아요. 내 정보력. 태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최 회장이 자기 정리팀을 가동했어요. 목표는 둘, 서하윤, 그리고 박소희. 아마 경찰 안전가옥 위치도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원은 태호를 다시 보았다. 그는 단순한 자선사업가나 철부지 도련님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또 다른 종류의 맹수였다. 좋아요. 지원이 결심했다. 정보 받겠습니다. 대신 내 지시에 따라요. 내 방식대로. 태호가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팀장님. 그는 일부러 팀장님이라고 부르며 지원을 놀렸다. 지원은 그를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일단은 참기로 했다. 지금은 한 손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었다. 두 개의 전선이 명확해졌다. 하나는 과거의 복수심에 불타는 서하윤, 다른 하나는 현재의 비리를 덮으려는 태성그룹. 그리고 그 중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 냉철한 형사 강지원과 능청스러운 재벌 3세 윤태호가 서게 되었다. 강력 2팀 사무실은 태풍의 눈이었다. 한쪽에서는 박소희가 이송된 안전가옥의 24시간 감시태세가 유지되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윤태호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하윤의 행방을 쫓는 추적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강지원은 이 모든 것을 총괄하며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서하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경찰과 누군지 모를 세력 태성그룹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숨어든 물레동의 낡은 여관방은 창문조차 열 수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훔친 노트북으로 자신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했다. 북악 스카이웨이 사고 유진그룹 윤태호 이사장 구사일생. 담당 형사의 발빠른 대처로 경찰 청담동 살인 미수 사건 용의자 서하윤 추적. 하윤의 손이 마우스를 쥔 채 부들부들 떨렸다. 강지원, 또 그 여자였다. 최강민을 공격했을 때도, 박소희를 거의 잡았을 때도, 그리고 윤태호에게 완벽한 심판을 내리려던 순간에도 모든 것을 망친 것은 강지원 형사였다. 하윤의 증오는 새로운 방향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윤태호는 위선자, 최강민은 쓰레기, 박소희는 기생충. 그렇다면 강지원은 그 썩어빠진 세상을 지키는 문지기였다. 자신이 파괴하려는 모든 것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방패였다. 그래, 하윤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방패를 먼저 부수면 되는 거였어. 그녀는 윤태호를 보호하는 그 여자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 여자만 없으면 윤태호는 도간에 든 쥐였다. 하윤은 물레동 철강 골목의 지리를 떠올렸다.
낮에는 용접 불빛으로 시끄럽지만 밤이 되면 모든 소리가 끊기는 거대한 미로. 그곳에는 수십 년간 버려진 폐공장들이 유령처럼 남아있었다. 완벽한 무대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대포폰을 열었다. 그리고 강지원 형사에게만 전달될 미끼를 던졌다. 팀장님, 익명 제보입니다. 한밤중 김 형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물레동 폐공장 지대에서 서하윤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봤다는 신고입니다. 태성그룹 관련 비리 증거, 최강민의 휴대폰을 거래하려는 것 같다고. 강지원은 즉시 지도를 펼쳤다. 너무 완벽한 제보였다. 태성그룹 비리 증거, 서하윤, 그리고 고립된 장소. 함정이야. 지원이 낮게 읊조렸다. 그럼 지원 병력을... 아니, 지원이 재킷을 집어들었다. 함정이라면 날 노리는 거겠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가면 놈은 나타나지 않아. 김 형사는 팀원들 데리고 외곽에서 대기해. 내가 신호 보낼 때까지 절대 진입하지 마. 하지만 팀장님, 이건 명령이야. 지원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서하윤, 그 애는 지금 나하고 단판을 짓고 싶은 거야. 지원은 권총과 삼단봉을 챙기고 조용히 지 식십에 올랐다. 그녀는 일부러 무전 주파수를 비상 채널로 돌리고 개인 휴대폰도 꺼버렸다. 함정이라면 최대한 혼자인 것처럼 보여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본사 상황실. 윤태호는 다친 다리를 소파에 올린 채 자신의 정보팀이 해킹한 경찰 내부망의 익명 제보 기록을 노려보고 있었다. 물레동 폐공장. 태성그룹 증거 거래. 태호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건 서하윤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건 강 형사님 위치는 10분 전 물레동 방면으로 단독 이동 중이십니다. 무전 휴대폰 모두 응답하지 않습니다. 젠장. 태호가 목발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김비서 내 차 대기시켜. 그리고 내가 30분 안에 연락 없으면 김 형사팀에 내 위치 전송하고 무조건 진입하라고 해. 더어련님 위험합니다. 다리도. 그 여자가 지금 나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거야. 태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야. 빚 갚아야지. 당장 그는 경호원들을 모두 따돌리고 자신의 방탄 마이바흐가 아닌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물레동 폐공장은 을씨년스러웠다. 녹슨 철문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지원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 거대한 기계들이 괴물처럼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세호 하윤, 나와. 그때 2층 작업 통로에서 하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드디어 왔네. 강지원 형사. 네가 이 썩은 세상을 지키는 마지막 수호자인가? 증거는 어딨지? 증거, 하윤이 조소했다. 그런 게 필요해. 내가 바로 증거야. 이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윤이 2층에서 뛰어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과도가 아닌 날카롭게 연마된 쇠, 파이프 조각이 들려 있었다. 내올 죽이고 윤태호도 죽일 거야. 두 여자가 격돌하려는 순간 강 형사님, 안 돼. 함정이야. 공장 입구에서 목발을 짚은 윤태호가 절뚝거리며 뛰어들어왔다. 지원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윤태호 씨, 당신이 여길 왜... 이런... 하윤의 눈이 태호를 향했다. 분노와 경멸이 동시에 타올랐다. 불필요한 짐까지 스스로 걸어 들어왔네. 잘 됐어. 한 번에 끝내지. 하윤은 계획을 바꿨다. 그녀는 지원을 지나쳐 태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안 돼. 지원이 몸을 날려 하윤의 앞을 막아섰다. 3단봉이 쇠 파이프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내 상대는 나야. 하지만 하윤의 목표는 확고했다. 그럼 네, 보호 대상이 죽는 걸 먼저 보여주지. 하윤은 소의 파이프를 격렬하게 휘두르며 지원을 압박하는 동시에 옆에 있던 거대한 철제 선반을 발로 찼다. 위험해. 와르르. 선반이 무너지며 수백 개의 녹슨 부품들이 태호가 서 있던 곳을 덮쳤다. 타요씨. 지원이 외쳤지만
태호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무너진 자네 더미에 다리가 깔리고 말았다. 태호는 목발을 놓치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다친 다리가 다시 부러진 듯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완벽한 인질이 되었다. 하하하하. 하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공장 안에 울렸다. 꼴 좋다. 윤태호 그 잘난 형사님이 당신의 오빠를 구할 수 있을까? 하윤은 이제 자네 더미에 깔린 태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숨겨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이제 어쩔 거지, 강 형사. 하윤이 지원을 돌아보며 비웃었다. 날 잡을 거야, 아니면 저 위선자가 죽는 걸 볼 거야. 지원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다. 태호까지의 거리는 약 10m. 그 사이에는 하윤이 버티고 있었다. 하윤아, 그만해. 태호가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닥쳐. 하윤이 태호의 멱살을 잡았다. 내 그 역겨운 동정심, 이젠 안 통해. 하윤이 단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안 돼. 지원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권총을 뽑아들었다. 세화윤 칼 버려. 세수와 이 쏴보라고. 하윤이 태호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네가 날 쏘면 나도 이놈의 목을 그어버릴 거야. 네 손으로 이놈을 죽이는 거라고. 이것은 하윤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총을 겨눈 채 천천히 하윤에게 다가갔다. 공기는 찢어질 듯 팽팽했다. 하윤아, 내 어머니 우리가 찾았어. 지원이 거짓말을 했다. 하윤의 심리를 흔들기 위해서였다. 너 만나고 싶어 하셔. 교진말 하윤의 눈이 흔들렸다. 아니야, 내얼 걱정하셔. 그 아주 짧은 망설임의 순간. 지금이야. 태호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깔리지 않은 한쪽 팔로 옆에 있던 쇠의 파이프를 집어들어 하윤의 무릎을 후려쳤다. 악! 하윤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그녀는 분노에 차 태호를 향해 단검을 내리찍었다. 내가 감히. 안 돼. 지원이 몸을 날렸다. 뷰! 날카로운 칼날이 태호의 어깨를 깊게 파고들었다. 유유! 하지만 태호의 희생은 지원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 지원은 하윤의 팔을 꺾어 단검을 떨어뜨리게 하고 동시에 3단봉으로 그녀의 복부를 가격했다. 하윤이 숨을 멈춘 사이 지원은 유도 기술로 그녀를 바닥에 매다 꽂고 즉시 수갑을 채웠다. 철컥!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공장 안에는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렸다. 지원은 수갑이 제대로 채워졌는지 확인한 후 즉시 태호에게 달려갔다. 윤타오 씨, 정신 차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매 엉청이 누가 여기 오랬어. 지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녀의 손은 자신의 재킷을 찢어 태호의 어깨를 필사적으로 지혈하고 있었다.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호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웃었다. 지요, 저 추장스럽지 않았죠? 그는 지원의 뺨에 흐르는 땀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끄러워요. 지원이 소리쳤다. 그녀는 무정의를 꺼내 비상 채널을 열었다. 강지원이다 코드 제로 용의자. 검거 부상자 발생 물레동 폐공장 즉시 지원 바란다. 129 당장. 바닥에 쓰러진 하윤은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수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지원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는 태호를 부축하며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서하윤은 잡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진짜 적태성 그룹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칼을 맞은 남자를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서하윤의 체포 소식은 그날 밤 서울 전역을 강타했다. 청담동 살인 미수 사건의 용의자 검거. 하지만 뉴스의 헤드라인은 곧 다른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유진그룹 윤태호 이사장 용의자 검거 중 흉기에 찔려. 생명엔 지장 없어. 재벌 3세 위험 무릅쓰고 형사 도와. 의로운 시민인가? 과잉 개입인가? 물레동 폐공장에서의 혈투는 그렇게 서하윤의 개인적인 복수극에서
거대한 사회적 이슈로 번져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태성그룹 최 회장의 집무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가장 아끼던 도자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매 엉청한 년. 멍청한 것들. 최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서하윤이 살아서 잡혔다는 것. 그리고 하필이면 유진그룹의 윤태호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다쳤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은 모든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서하윤이 경찰 조사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최강민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물론 그 자리에 동석했던 자신 최 회장의 방관 나아가 태성그룹 전체의 비자금 문제까지 터져 나올 수 있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김 실장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묻어났다. 서하윤은 이제 경찰 손에 들어갔어. 그년의 입을 막는 건 당분간 불가능해. 하지만 최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증언이 되지 못하게 만들면 돼. 유일한 목격자이자 공범인 년을 치워버리면. 박소희 말씀이십니까? 그래, 최 회장이 으르렁거렸다. 그 천박한 모델년. 그년만 사라지면 서하윤의 말은 그저 미친년의 안가품으로 치부될 수 있어. 그년이 강민희의 장부까지 봤다고 했겠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당장 사냥꾼들을 풀어. 최 회장이 최종 명령을 내렸다. 경찰이 그년을 어디에 숨겼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이건 정리가 아니야. 사냥이다. 흔적도 남기지 마. 산냥꾼 The Hunters. 태성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용병 출신의 전문 해결사 팀이었다. 법이나 윤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오직 돈과 명령으로만 움직이는 그림자 부대였다. 한편 서울 외곽의 한적한 교회, 경찰 안전가옥으로 지정된 2층짜리 전원주택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내부는 삼엄한 경비태세가 유지되고 있었다. 강지원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살폈다. 그녀의 어깨에는 가벼운 붕대가 감겨 있었다. 폐공장에서 하윤을 제압할 때 입은 타박상이었다. 강 형사님, 정말 괜찮을까요? 박소희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공포에 질려 물었다. 그녀는 서하윤이 잡혔다는 소식에도 전혀 안도하지 못했다. 그녀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었다. 여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김 형사 외 2명이 외곽을 저와 지원의 말이 끊겼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발신자는 윤태호 거추장스러운 짐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윤태호 씨,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강 형사님.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태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평소의 능청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야 해요. 최 회장이 사냥꾼들을 보냈어요. 사냥꾼. 태성그룹의 비공식 용병팀이에요.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 젠장 내 정보팀이 방금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목표는 경찰 안전가옥. 박소희예요. 지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서하윤은 분노에 찬 아마추어였지만 이들은 살인을 업으로 삼는 프로였다. 병력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소용없어요. 태호가 절규하듯 외쳤다. 그놈들은 경찰 지원 병력이 도착하기 10분 전에 모든 걸 끝낼 놈들이에요. 지금 내 사설 경호팀 전부 이끌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15분. 아니 20분만 버텨요. 윤타오 씨 당장 돌아가요. 여긴 시끄러워요. 태호가 지원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쳤다. 내 은인이 죽게 생겼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나 거추장스러운 짐 아니라는 거. 증명하러 가는 중이니까. 전화가 끊겼다. 지원은 즉시 무정의를 들었다. 김 형사 전원 비상코드. 레드 적대 세력 접근 중 민간 용병으로 추정됨. 전원 방어태세 돌입 박소희 씨. 당장 지하 패닉룸으로. 김 형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팀장님, 하지만 여긴 그때였다. 부수육. 외곽을 순찰하던 경찰 한 명이 소리 없는 저격에 쓰러지는 것이
지원의 눈에 들어왔다. 소음기가 달린 총이었다. 김 형사 12시 방향 저격수다 엎드려. 퍼퍼평. 동시에 안전가옥의 모든 조명이 터지고 창문 유리가 박살나며 최루탄이 안으로 날라들었다. 집 안은 순식간에 암흑과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다. 박소희 씨, 이쪽이야. 지원은 숨을 참고 연기 속에서 박소희의 팔을 잡아 끌며 지하실로 향했다. 바깥에서는 검은색 군용 전투복을 입은 사냥꾼들이 유령처럼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경찰의 저항을 무력화시켰다. 김 형사와 남은 경찰관 한 명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필사적으로 응사했지만 상대는 중무장이었다. 팀장님, 이놈들 화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현관문 오래 못 버텨요. 지원은 박소희를 패닉룸에 밀어넣고 철문을 잠갔다. 김 형사 지하실 입구로 퇴각해 여기서 마지막 방어선 친다. 지원은 권총을 고쳐 쥐었다. 상대는 최소 5명. 이쪽은 자신을 포함해 단 3명. 화력은 비교가 되지 않았다. 20분. 그녀는 태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매우 튀어야 해. 쾅. 콱콱콱꽝. 현관문이 소형 폭약에 의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군홧발 소리가 거실을 울리기 시작했다. 사냥꾼이 리데오가 적외선 고글을 통해 연기를 꿰뚫어 보며 수신호했다. 목표는 지하. 나머지 저항은 모두 제거한다. 바로 그 순간 안전가옥의 높은 담장 밖에서 여러 대의 육중한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접근하고 있었다. 방탄 처리된 검은색 에스컬레이드 5대가 급정거하며 그 안에서 윤태호의 사설 경호팀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 역시 사냥꾼들 못지않은 중무장을 하고 있었다. 가운데 차량 문이 열리고 깁스를 한 다리를 끌며 윤태호가 내렸다.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비료먹을 초회 회장 영감탱이 감히 내 은인을 건드려. 태호가 소리쳤다. 팀장 집 안으로 진입강 형사님 구하고 목표물 박소희 확보한다. 저 사냥꾼 놈들 한 놈도 살려두지 마. 안에서는 집을 파괴하는 총격전이, 밖에서는 그들을 포위하는 또 다른 총격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지원은 지하실로 통하는 좁은 복도에 몸을 숨긴 채 다가오는 군홧발 소리에 숨을 죽였다. 3개의 세력이 이 작은 전원주택을 무대로 격돌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지하실로 통하는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화약 연기와 섬광으로 가득 찼다. 사냥꾼들은 군용 섬광탄을 복도 안으로 던져 넣었다. 눈 감아. 강지원이 소리치며 김 형사와 함께 벽 뒤로 몸을 숨겼다. 눈을 뜰 수 없는 몇 초의 시간. 사냥꾼 리더의 군홧발 소리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바로 그때였다. 콱콱콱꽝. 지하실이 아닌 1층 거실의 통유리창이 바깥쪽에서의 총격으로 산산조각 났다. 진입 알파팀은 2층 확보, 브라보팀은 나와 함께 1층. 윤태호의 사설 경호팀이 정문이 아닌 집의 양쪽 측면을 동시에 돌파해 들어왔다. 전술적 움직임은 사냥꾼들 못지않게 신속하고 치명적이었다. 뭐야? 지하실로 진입하려던 사냥꾼 리더가 당황하여 뒤를 돌아봤다. 거실은 순식간에 3개의 세력이 뒤엉킨 전쟁터가 되었다. 제기랄 목표 변경 침입자부터 처리한다. 사냥꾼들이 지하실 입구에서 물러나 거실 중앙에서 태호의 경호팀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금이다, 김 형사. 지원이 이 혼란을 놓치지 않았다. 박소희 씨 절대 문 열지 마요. 그녀는 김 형사와 함께 지하실에서 뛰쳐나와 엄폐물이 가장 많은 주방 쪽으로 몸을 날렸다. 팀장님, 윤타어, 저 멍청이. 지원은 엉망이 된 거실 한복판을 보았다. 방탄조끼를 입은 태호가 깁스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한 손에는 권총을 든 채 기둥 뒤에 숨어 있었다. 그의 어깨 상처, 육장에서 찔린 가격한 움직임에 다시 벌어진 듯 방탄조끼 어깨 부분이 붉게 젖어들고 있었다. 강 형사님, 괜찮아요. 그가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누구 때문에 이게 무슨... 지원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사냥꾼 한 명이 2층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조준했다. 위험해. 태호가 몸을 날렸다.
그는 지지하고 있던 기둥에서 벗어나 지원이 숨어있던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몸을 굴렸다. 따따따. 방금 전 태호가 서 있던 기둥에 총알이 박혔다. 이쪽으로 와요. 태호가 부상당한 몸으로 지원의 팔을 잡아 끌어 더 안전한 대리석 식탁 뒤로 그녀를 밀어 넣었다. 그 바람에 그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윤타오. 지원이 그를 부축하려는 순간 사냥꾼의 리더가 연막탄을 터뜨렸다. 골록, 젠장.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사방에서 총성만 들려왔다. 지원은 태호를 자신의 등 뒤에 숨기고 총을 든 채 경계했다. 당신,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지원이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말했잖아요. 태호가 고통으로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그녀의 등 뒤에 기댄 채 낮게 웃었다. 네, 은인이 다치는 거 2번은 못 본다고. 은인 같은 소리. 바로 그때 연기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냥꾼의 리더였다. 그는 이미 태호의 경호팀 2명을 쓰러뜨리고 지원과 타워를 발견한 것이다. 여기 있었군. 목표물과 방해꾼. 그는 총을 버리고 허리에서 군용 나이프를 뽑아들었다. 총을 쏘면 다른 경호팀의 주의를 끌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지원이 즉시 일어나 태호를 막아섰다. 내 상대는 나다. 지원은 3단봉을 펼쳐들었다. 거구의 용병과 날렵한 형사. 연기가 자욱한 주방에서 마지막 격투가 시작되었다. 용병은 힘으로 지원을 압도했다. 그가 나이프를 휘두를 때마다 지원은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관절을 노렸지만 그는 전문적인 격투가였다. 용병이 지원의 3단봉을 든 팔을 쳐내고 다른 손으로 지원의 목을 움켜쥐었다. 깨끗이다, 형사. 그가 나이프를 치켜들었다. 당. 날카로운 총성. 용병의 어깨에서 피가 터져나왔다. 그가 고통에 찬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윤태호가 떨리는 한 손으로 권총을 쥐고 그를 쏘았던 것이다. 감히 내 여자한테서 손 떼, 이 개자식아. 타오가 분노로 외쳤다. 용병이 비틀거리는 그 찰나. 지원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용병의 목을 잡은 팔을 반대로 꺾으며 몸을 회전시켰고 그대로 그의 어깨 관절을 탈골시키며 바닥에 매다 꽂았다. 지원은 쓰러진 용병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움직이면 쏜다. 그와 동시에 집안의 총성이 멎었다. 태호의 경호팀이 사냥꾼들을 모두 제압한 것이다. 멀리서 마침내 진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스캔들이 되었다. 서하윤의 재판은 대중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녀의 변호인은 김미자 그녀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아동학대와 가난을 증언했다. 윤태호 역시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하윤을 도왔던 과정과 그녀가 최강민에게 어떻게 유린당했는지를 담담하게 밝혔다. 결정적인 증언은 박소희에게서 나왔다. 경찰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된 그녀는 최강민의 성적 착취 모욕, 그리고 태성그룹의 비자금 장부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재판부는 서하윤의 범죄살인, 미수 특수폭행 등을 인정하면서도 그녀가 겪은 극심한 정신적 외상과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를 받아들였다. 그녀에게는 징역 7년과 함께 장기 정신과 치료 명령이 내려졌다. 그것은 법의 정의이면서 동시에 한 망가진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였다. 태성그룹은 무너졌다. 최 회장은 사냥꾼들을 고용한 살인교사 혐의, 그리고 박소희가 증언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가 고용한 사냥꾼들은 윤태호의 경호팀에게 생포되어 그들의 통신 기록과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최강민 역시 병실에서 바로 수갑을 찼다. 그에게는 특수강간 및 폭행 마약 투여 등 수십 개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초저녁, 강지원은 야근을 마치고 경찰서 밖을 나섰다. 그녀의 뺨에 있던 상처는 이제 옅은 흉터로만 남았다. 경찰서 정문 앞 익숙하지만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서 있었다. 윤태호가 차에 기댄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화를 마쳤고 흉터 하나 없이 말끔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었다. 또 무슨 일이죠, 윤태호 씨? 지원이 피곤한 듯 물었다. 이제 보호 대상 아니신데. 아, 그게. 타오가 뒷머리를 긁적였다. 평소의 능청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가 강 형사님한테 빚을 2번이나 졌잖아요. 목숨빚. 그래서요. 법적으로 빚은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타오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돈으로 갚으시려고요. 지원이 퉁명스럽게 받아쳤다. 아니요. 태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내 남은 평생으로 갚으려고. 지원은 순간 숨을 멈췄다. 무세훈 강지원 형사님. 태호가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당신은 내가 본 여자 중에 제일 무섭고 제일 거칠고 제일 멋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유일한 내 은인이에요. 그가 특유의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전직 환자한테 저녁 한 끼 사줄 기회도 안 줄 겁니까? 나 이제 거추장스러운 짐 아니라고 증명도 했는데. 지원은 그 거추장스러운 짐이라는 단어에 실소를 터뜨렸다. 그녀는 그를 뿌리치지 않았다. 당신 같은 재벌이랑 밥 먹으면 소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소화제도 내가 살게요. 태호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아니면 그냥 밥 안 먹고 연애부터 할래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지만 입가에는 선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에 이끌려 조수석 문으로 향했다.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하죠. 오늘 아주 비싼 걸로 얻어먹을 테니까. 당연하죠, 팀장님. 태호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의 길고 긴 악몽은 끝났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 뒤에 잔잔한 새벽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이것으로 우리의 길었던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즐거움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작품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영희.